안녕하세요. 저는 44세 여자입니다. 남편은 46이고 부부가 둘 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어른 행동을 하면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막내 소리 듣는 건 양가 집안에서 뿐이지 직장을 가거나 사모임을 나가더라도 늘 윗사람 대접을 받거나 어른에 속한 나이대여서 현장을 이끌거나 책임을 지는 행동들을 많이 해야만 하는 저희였어요. 그게 늘 익숙해져서는 평상시를 그렇게 살아온 부부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저희가 시댁만 가면 그렇게 옛 취급을 받네요. 저희 친정에서도 안 그러는데 유독 시댁에서만 말입니다. 저는 집안의 장녀라서 친정에 가더라도 밑에 있는 여동생이랑 남동생네한테는 큰 윗사람이에요. 가족이라서 회사에서처럼 격식을 갖추고 윗사람 아랫사람 차별을 두고 행동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조카들도 저를 보면 큰 고모 큰 이모라면서 불러줬고 친정 부모님도 제 체면을 살려주겠다면서 평상시엔 잔소리도 많이 하다가 명절에는 그 흔한 잔소리를 입 밖으로 꺼내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철들어서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사는 어른이라고 봐주시면서 기특하다, 예쁘다 해주시니 제가 괜히 어깨가 올라가서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언행을 하거나 행동을 하려 노력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저하고 아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집안은 대체적으로 저희 집과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남편은 일단 시댁에서 가장 막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위로 누나 하나에 형 하나가 있는 삼남매 집안이었는데요. 가장 막내였던 저희 남편은 확실히 막내라 그런지 예쁨을 참 많이도 받고 자란 듯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나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의 태도가 좀 무섭더라고요. 보통 막내라고 하면 가족 사이니까 순수하게 예쁘라고 또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제 동생들과 그 가족들을 보면 괜히 떡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딱 남편한테만 떡 하나를 더 먹이면 먹였지 절대로 저한테는 그 떡을 나눠주려고 하질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남편의 몫과 제 몫은 나누려고 행동을 하셨죠. 일단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제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맏며느리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막내인 저를 향한 구박을 하는 대접에서만 더 초점을 맞추셨어요. 처음 결혼을 할 적부터 같이 맞벌이로 일을 하는 여자라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제게 일방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내조나하라고 잔소리를 퍼부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결혼으로 인해서 여자 혼자만 희생을 해야 한다는 너무나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비롯된 언행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일을 그만두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니 그 일에 관해서는 다시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면서 확고하게 말씀도 드렸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 남편도 저를 치켜 세워주면서 분명하게 제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찬성을 하는 뜻을 밝혔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 후로부터 찾아오는 명절마다 저한테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는 여자애가 집안에서 살림을 제대로 한 적이나 있었겠어? 뭐 하나라도 내가 더 가르쳐서 서울로 보낼 거니까 그럴 줄 알아라. 큰애 너는 가만히 있고 막내 너 나 따라와. 라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향해서 제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니 살림을 잘 할 줄 모를 거라면서 그러니 명절에 시댁에 와 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살림살이를 가르치다가 서울에 보낼 거라며 보란듯이 저 혼자한테만 일을 강요하셨습니다. 아직 형님이랑 친해지기도 전인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막내인 저를 잡고 구박을 하면서 시집살이를 시키는 바람에 형님은 저랑 친해져봤자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나중에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저한테 시집살이를 같이 시키더라고요. 막내라서 잘 모를 테니 내가 좀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신다거나 어머님 너무 소리 지르시면 목 아파요. 이런 건 제가 따끔하게 가르칠게요. 라고 하면서 화내는 시어머니 옆에서 한마디씩을 꼭 거들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제사상 위에 음식을 놓는 것부터 음식 재료 준비를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면 될 텐데 그런 건 다 생략을 하셔놓고는 왜 기억을 못해? 내가 저번에 어떻게 만들라고 했지? 분명히 가르쳐 줬었는데 왜 그걸 금세 까먹어서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냐고. 라고 하면서 절 나무라셨습니다. 제사 음식 만드는 게 이리도 혼이 나야 하는 일인 줄은 전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모여서는 즐겁게 요리를 하면서 부탁할 게 있으면 차분히 부탁을 해도 될 문제인데 너무 보란듯이 저를 까내리고 비하하면서 혼부터 내려고 하는 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태움 문제를 겪는다고 하잖아요. 괜히 선배한테 갈굼을 당하거나 욕을 먹는 문화 말입니다. 제 친구 중에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했던 친구가 있어서 그 문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딱 제가 그 꼴이더라고요. 먼저 결혼했다는 이유로 윗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형님으로부터의 갈굼과 미움, 그리고 그 옆에서 분위기를 쌀버르게 조종하면서 저를 가장 못살게 구는 시어머니. 두 사람의 콤비로 인해서 저의 결혼 생활은 명절마다 불난리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둘 다 좀 늦게 결혼을 한 바람에 지금이 결혼한 지 딱 5년이 되었는데요. 나이 40이 넘어서는 시댁에서 별 보잘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매번 혼이 나니까 제 자존심도 너무 상했습니다. 내 친정에서 혹은 내 직장에서 사람들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걸 알긴 할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저희 남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워낙 사랑을 받기만 하고 자란 막내였다 보니 제가 미움을 받는 걸 저만큼이나 못 견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일을 도와주겠다며 혼나고 있던 부엌 안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일을 거둘 테니 나무라지만 말라면서 시어머니와 형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요즘 세상에 남자들도 제사 준비를 같이 해야 욕을 안 먹는다면서 자기가 나서서는 시아버지랑 아주버님까지 부엌에 대동을 하고 들어와서는 일을 소분해주고 도와주려 하니 제가 좀 마음이 편하긴 했습니다. 제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랑 형님이 저를 향해 더 큰 소리를 내지 못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딱 그때뿐이었어요. 남편이나 집안 남자들이 부엌에서 사라지거나 제 시야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라도 하면 너는 왜 네 남편을 꼬셔 불러와가지고는 집안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언제부터 제사 음식을 남자들이 차렸다고? 네가 집에 가서 네 남편 꼬셔서 명절 내내 부엌에 들어와 달라고 조른 거냐? 그렇지 않고서는 평생 부엌 안에 들어와 보지도 않은 애가 왜 이렇게 자주 들어오는 거야? 너 설마 서울 가서도 허구한 날 내 아들한테 요리하라며 부엌에 데려다 놓는 건 아니지? 라면서 참고 있던 말들을 막 해대셨죠. 그러니 저도 2, 3년은 어떻게든 남편 도움을 받으며 참아보려 하다가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이 내 옆에 없으면 내가 또 욕을 먹을 게 뻔한 거였으니 그냥 처음부터 남편에게는 괜히 옆에 와서 분란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시댁 집안 꼬라지가 이 모양이라서 저는 막내 아들의 막내 며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예쁨조차 받지를 못했고요.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자기 막내 아들은 예뻐 죽겠다면서 뭐 하나 더 챙기려고만 하셨고 저한테는 막내니까 오히려 보고 배우라면서요. 이렇게 저는 결혼 초부터 미운 털이 박혀서는 이 집안에 들어왔고 친해지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형님까지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는 저를 골탕 먹이고 혼내는 재미에 빠져 사시는 바람에 철저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대로 된 막내 며느리는커녕 늘상 손에 뭔가를 쥐고서 일을 해야만 하는 가정부 비슷한 게 되어 있었어요. 늘상 긴장을 하다 집에 돌아오면 완전 녹초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누워만 있다가 도로 회사에 출근을 시작하곤 했죠. 그러다 이번 추석에도 예외는 아닌 저희 시집살이가 또 벌어졌어요. 저희 집안은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벌초를 합니다. 그게 추석날 성묘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미리 벌초를 해놓지 않으면 조상묘지가 자손들로부터 대접을 못 받는 묘지라고 여겨진다고 해서 저희 시아버지가 아주 칼같이 벌초를 관리하셨죠. 저희 친정 집안에서는 따로 벌초를 하는 조상님 묘지가 없었던 저로서는 처음 접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보통 추석 2주 전까지는 벌초를 완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매번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건 아주버님네도 마찬가지셨기 때문에 미리 시댁에 내려와 벌초를 돕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꼭 해야만 한다면 직장을 다니지 않는 큰 형님만이 내려와서 시댁 벌초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지금까지는 형님께서도 먼 거리를 혼자 오고 갈 수 없으니 벌초를 참석하지 못하셨고, 저희 부부가 참석을 못했던 바람에 그간의 벌초는 남편과 아주버님이 돈을 모아서 벌초 대행 업체를 이용해 의뢰했었다고 해요. 가격은 한 묘에 10만 원이 조금 넘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올해 벌초에 대한 일정과 계획이 조금 틀어졌습니다. 작년과 월설에도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시댁을 찾긴 했었으나 이번에 남편 친구분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서 남편이 좀 긴장을 한 듯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성화를 저버린 채 아예 시댁을 찾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이걸 어쩌냐면서 한참 저랑 얘기를 하다가 결국 남편이 먼저 휴가를 앞당겨서는 추석 전 벌초 시기에 주말에 잠깐 시댁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추석 연휴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명절을 편히 보내자고 말이죠. 솔직히 저로서는 너무 혹한 제안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하나뿐만 아니라 형님의 시집살이도 감내를 하면서 일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갔다 오면 명절에 모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었으니까요. 모처럼 긴 휴가가 필요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겐 제사만 지내지 않을 뿐 시댁에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명절은 명절대로 쉴 수가 있는 것이었으니 저도 당장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에 내려갈 계획을 세우다가 조금 이르긴 했지만 저번 토요일에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른 새벽부터 시댁으로 출발을 했어요. 내려가는 길에 형님은 정말로 이번에 간다고? 그럼 정말 추석 때 안 온다는 거야? 그럼 나 혼자 시댁에서 제사 준비를 하라는 거야? 동서는 무슨 결정을 이따위로 마음대로 해? 라면서 저를 향해 시댁에 내려가지 말라고 아주 아우성을 쳐대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옆에 있던 저를 명절마다 못살게 굴길래 좀 피해주겠다고 했더니만 이제 와서 일손이 부족하다며 저를 막 붙잡더라고요. 아주 뻔뻔하게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형님의 태도가 너무 얄미워서 명절에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라는데도 가는 사람들이 욕 먹어야죠. 미리 가서 사람 없을 때 인사만 드리고 오겠다는 게 뭐 욕먹을 일인가요? 라면서 은근히 형님을 돌려가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 명절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쁘면 제사 당일엔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굳이 하면서 말입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이미 뾰루통한 태도셨어요. 형님이 전화를 해서는 어머님이랑 무슨 말을 하신 건지 어머님은 형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일찍 시댁에 도착한 것을 탐탁찮아 하셨습니다. 벌초만 하고서는 명절에 오지도 않을 거라고 하면서 괜히 저희 부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리려고만 했죠. 이러다가 확 추석마다 화가 나서 시댁에 아예 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나머지 일부러 시어머니가 투정을 부릴 때마다 모른 척을 하면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 남편이 바로 벌초를 나서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남편과 시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벌초를 돕겠다면서 나섰습니다. 아주버님이 안 계셔서 일손이 하나 모자란 것이었으니 제가 당연스레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별다른 뜻 없이 나섰던 저의 벌초길이 지옥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을 나서서는 한 30분도 채 산을 오르지 못했던 때였어요. 저 뒤에서 막 누가 제 이름을 너무 애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순간 그 목소리를 남편이랑 제가 동시에 듣고서는 처녀 귀신 소리라도 되는 줄 알고서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였습니다. 누구냐면서 남편도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고 이내 시아버지도 그 목소리를 들은 건지 아니 누가 너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라면서 잠시 올라온 산 주변을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남편의 눈에 가장 먼저 그 목소리의 정체가 포착되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세상에 궁시렁대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따라 올라오더니만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신 어머님이 제 남편을 비키라며 밀어내더니만 제 팔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넌 집에 도로 가서 밥 해야지 밥. 내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벌초를 하겠다고 남자들을 따라 나서 그럼 나보고 혼자 니들 밥을 차려놓으라는 소리냐? 네 손으로 밥을 차려 시부모님 앞에 놔둬도 모자라 판국에 남자들 뒷공문이 쫓아와서는 등산이나 하며 팔자 좋게 놀려고
어림없는 소리.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당장 밥을 해야 나중에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내려와서 드실 수 있다며 저를 막 그 비탈길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데 전 순간 제가 무슨 대단한 죄라도 지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머님 말로 하세요 말로. 여기까지 다 올라왔는데 밥하러 다시 내려가자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벌초도 돕고 다 끝나고 나서 밥을 하면 되잖아요. 라면서 순간 신경질적인 반응이 저도 모르게 나와버렸는데요. 어머님이 그러시대요. 벌초가 다 끝나고 어느 천년에 밥을 하냐고. 왜 이렇게 젊은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 혼자 밥 못하니까 네가 지금 날 따라오란 소리 아니냐?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지금 저한테 밥 한 끼를 손수 차리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라온 산을 쭉 따로 타고 와서는 기어코 저를 다시 끌어잡아다가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려는 것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유는 온전히 며느리 손에 차려지는 밥을 먹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죽어도 저까지 먹게 될 그 밥을 차리기 억울하니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투정을 산 한가운데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기분이 더러워서 뭐라 말을 하려는데 어머님은 자꾸만 제 팔을 잡아당기면서 산을 내려가려고만 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슬슬 오기가 생겨서는 절대로 안 내려가요. 여기까지 지금 힘들게 올라와서는 기분 좋게 산 경치 구경하는데 저보고 밥하러 내려가자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거지 식모가 아닙니다, 어머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라며 생전 처음이다시피 강하고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시댁에 올 때마다 말씀을 왜 이렇게 차갑고 하인대하듯이 하냐면서 내가 며느리라고 우습게 보이는 거냐며 몇 마디를 더 거들면서 기분이 불쾌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했어요. 제 팔을 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남편을 향해서는 나 진짜 왜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내 집도 아닌 남의 집에서 조상님께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 당신 도우러 기쁜 마음으로 벌처로 왔는데 겨우 밥 한 끼 차리라는 시어머니 닥달에 이런 식으로 끌려 내려가는 게 맞는 거야? 나 이런 취급받는 거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한번 따져 물어봐. 라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기분 더럽다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일 키우지 말자면서 당황하며 제게로 오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미 시어머니께 혼자 내려가라고 여기까지 온 며느리한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따라 내려가자고 하냐면서 호통을 치고 계셨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무시하고 먼저 가자 라면서 저를 앞에 세워서는 등을 밀어주며 등반을 시키더라고요. 다행히 경사가 그리 높은 산은 아니었고 위로 올라가는 둘레길만 뺑뺑 돌면 되는 길이어서 힘든 건 없었지만 남편이 등까지 밀어주니 얼마나 제 몸이 편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아버지랑 실랑이를 하면서 며느리를 데려가서 일을 시켜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나 혼자 가서 며느리 밥까지 차려놓으라는 거야? 라면서 여전히 식모 부리려고 하듯이 말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아버님도 시어머니를 먼저 진정시켜 놓아야 벌초를 하든 뭐를 하지 않겠냐면서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시어머니를 설득하며 집으로 돌아가라 벼르고 계셨고요. 그때 제가 한 방을 확 먹여버렸어요. 뒤에서 어머님은 저를 데려가겠다고 갖은 욕을 내뱉으며 밥 차리러 가자 하시는데 저는 등 떠밀어주면서 마저 산소로 가게 도와주고 있던 남편의 앞에서 자기야, 계속 밀어줘. 나 너무 재밌어. 라고 하면서 웃어버리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 들으라는 듯이 아주 쾌활한 웃음을 지으며 쭉쭉 산을 더 타고서 앞으로 나간 것이었어요. 그러니 뒤에서 어머님은 저게 웃어? 야, 너 당장 안 내려와? 라고 하며 저를 따라오려고 막 뒤에서 화를 내고 계셨는데 제가 그걸 뒤에서 보면서 남편에게 말했네요. 나 니네 집에서 이제 밥 안 먹어. 차리지도 않을 거니까 니네 엄마한테 아들 이혼남 만들기 싫으면 지금 입 다물라고 똑똑히 전해. 라고 말해줘. 웃음기를 싹 없앤 후 정색을 하면서 남편한테 이혼까지 불사할 정도로 열불이 날라고 해서 입 다물게 만들라고 시키니 남편이 그 와중에 당황을 하면서 어버버거리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제쳐두고서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나 벌초 다 끝내고
집으로 곧장 갈 거니까 처먹고 싶은 게 있으면 혼자 먹을 것만 만들고 쳐 드세요. 나한테 밥 차리라 마라 지랄하며 강요하지 마시고요. 이번 추석은 당연하고 다음 설부터도 명절에 나 볼 생각 마세요. 보자 보자 하니까 남의 집 귀한 딸을 지네 집 식모마냥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아주. 이런 집구석에선 나도 며느리 대접 받을 마음 없고 며느리 집도 더는 안 해요. 이런 며느리 싫으면 당신 아들한테 이혼하라 하세요. 나도 그건 바라는 바니까. 라며 보란듯이 남편의 멱살을 끌어잡아 당기며 뭐해? 산소를 앞장서지 않고 라며 길잡이를 종용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지네 엄마한테 찍소리도 못한 채로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의 의미를 찾아보겠다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만 바라보며 달래다가 저를 따라 산소로 가는 길을 도로 앞장섰고요. 그러니 시아버지도 아휴 진짜 이사다니 결국 나네. 라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확 진짜 라며 신경질을 부리는데 제 심장이 다 괜히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 그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오죽했겠나요. 혼자 풀이 죽어서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다시 산을 내려가시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볼품이 없던지요. 남편이 자꾸 내려가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시아버지는 지나가다 말고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네 마누라부터 챙겨 이 자식아. 너 그러다 늙어서 인생 볼품 없어진다. 라고 딱 한마디 하고 가시는데 우리 아버님은 제가 봐도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알겠다며 당장 옆에 있는 저부터 챙기려 했고 저도 남편 손에 벌초까지는 어찌저찌 즐겁게 끝을 내놓 산에서 내려와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댁으로 가지 않고 바로 서울로 출발했어요. 아버님도 내심 아쉬웠던지 더 험한 꼴 보지 말고 그냥 가라면서 저희를 배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인사를 드리고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덕에 저는 졸지에 이번 추석도 없어졌고 시댁도 하루 당일치기로만 끝을 내버렸네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형님도 이대로 진짜 저희 부부가 추석에 안 내려오는 건가 싶어서 번갈아 가며 연락을 하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오는데 제 정신이 너무 없던 바람에 더 해코지 당하고 싶지 않아서 일절 차단을 했습니다. 우리 형님 이제 혼자서 시집살이를 다 해야 할 텐데 구박할 동서가 없어서 얼마나 지루하실까요? 우리 어머님은 또 어떻고요? 부디 지들끼리 즐거운 추석을 보내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일단 뒷전으로 후퇴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